2025년 도쿄 한복판 전광판에 삼성 반도체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그 자리는 늘 소니의 차지였어요. 세계 전자산업의 상징이자 반도체 왕국의 심장이었던 소니.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속 핵심 칩도 세계 시장의 주도권도 모두 삼성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기술의 상징이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을 뒤흔든 결정.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한가운데엔 한 남자, 야마모토 히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8년 봄, 저는 소니 반도체 연구소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팀 팀장이었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팀장이 된 것은 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소니는 그야말로 전자왕국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소니 본사에 위치한 저희 연구소는 마치 미래의 실험실 같았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가 한눈에 보였고 그 너머로는 소니가 지배하는 전자제품들로 가득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워크맨의 전 세계적 성공으로 소니는 개인용 전자기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트리니트론 TV는 화질의 혁명을 일으켰고 갓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의 핵심에는 소니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군,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야. 상사인 다나카 부장이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니의 반도체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나? 우리가 도시바, NEC와 함께 세계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다나카 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어요.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만큼은 일본이 절대 강자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쟁사 동향 분석 회의가 열렸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신 동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유럽의 인피니언, 그리고 한국의 삼성과 LG까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요. 신입 연구원인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이 1993년부터 D램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공정 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선임 연구원인 스즈키가 코웃음을 쳤어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려는 거겠지. 저가 시장이나 노려볼 수 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후진국이었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삼성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의 70% 정도로 분석됩니다. 아직은 따라잡기에 급급한 수준이에요. 분석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70%라면 아직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삼성의 투자 규모가 좀 이상해요. 자신들의 기술 수준에 비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그림? 다나카 부장이 의아해했어요. 예,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뛰어넘으려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사토. 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들이 우리를 뛰어넘는다고? 그러게 말이야. 조선시대부터 모든 걸 우리에게 배워온 민족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결국 우리를 따라할 뿐이야.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에 도취되어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창의성이 부족해. 정해진 것을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어. 그게 바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지. 동료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 후진국이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어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무한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소니는 세계 최고였고 일본은 기술 강국이었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곳곳에서 소니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이미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본을 뛰어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우리를 향한 강렬한 도전 의식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도요. 1999년 여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성능의 24MB D램을 개발했다는 뉴스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제품의 성능이 우리가 개발 중이던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다나카 부장이 흥분해서 물었어요. 분석팀장인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삼성이 공식 발표했고 이미 샘플 제품도 몇몇 고객사에 배송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우리는 같은 사양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년 넘게 연구해 왔는데 삼성이 우리보다 먼저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성능 비교 자료는 있나? 제가 물었어요. 야마다가 프로젝터를 켜고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속도, 전력 효율, 안정성 모든 면에서 삼성의 제품이 우리 것을 앞서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의 70% 정도라고 했는데 선임 연구원 스즈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석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석팀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황하고 있었어요.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혹시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을 베꼈을 수도 있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처럼 보였어요.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안팀의 조사를 의뢰하자 다나카 부장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 개발 일정을 당겨야겠어. 이대로는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개발팀을 소집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모든 팀원들이 당황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삼성이 뭔가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어. 그들은 아마 우리 기술을 베꼈거나 아니면 성능을 과장했을 거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우리를 앞질렀다면?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 유키코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응,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뉴스 채널이었는데 마침 경제 뉴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의 신제품 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면에는 삼성 연구소의 모습이 나왔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삼성은 이번 제품 개발을 통해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줄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유키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요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 봐요. 유키코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도 그런 얘기 들었어? 네, 이웃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요즘 한국 제품들이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들도 한국 기업의 성장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삼성의 신제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앞질렀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니는, 일본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새벽 4시 저는 결국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삼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왔더군요. 연구개 발비만 해도 우리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서까지 우리를 따라잡으려 하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을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으려 한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자료들을 보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일본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피곤한 얼굴로 출근했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삼성의 발표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았어요. 보안팀 조사 결과가 나왔어. 다나카 부장이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 했던 시나리오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한 건가?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게 봐야겠어. 적어도 그 특정 제품에서는 말이야. 다나카 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전체적인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어. 그들이 운 좋게 한 번 앞섰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들은 예전만큼 자신감 넘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한국 기업을 진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0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YK 문제로 전 세계가 잠시 술렁였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고밀도 메모리 개발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것이었어요. 문제는 미세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집적도를 높일 수 없었고 수율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몇 달 동안 연구팀 전체가 매달렸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차세대 제품 출시가 최소 1년은 늦어질 거야. 개발팀장인 제가 다나카 부장에게 보고했어요. 1년? 그럼 삼성에게 완전히 밀릴 수 있어. 다나카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성이 1999년에 보여준 기술력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이 기술을 가진 곳이 많지 않아요. 미국의 몇몇 대학과 연구소 정도인데 그들도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부팀장인 아키라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사실 어제 특별한 메일을 받았어요. 아키라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삼성전자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삼성에서? 뭔 내용인데? 협력 제안서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에서 소니에게 협력 제안을?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작성된 제안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안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미세공정 기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해결책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 제가 중얼거렸어요. 제안서에는 상세한 기술 명세와 함께 실험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 기술이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아키라가 물었어요.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공정 기술과 소니의 설계 기술을 결합하면 두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시장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시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기술적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서 마지막 문구였어요. 그 문구를 읽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모멸감도 느꼈어요.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키라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선 다나카 부장에게 보고해야겠어. 저는 제안서를 들고 다나카 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장은 제안서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왜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저도 의아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마모토 군, 솔직히 말해봐.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해? 기술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일본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나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한국 기업에게 손을 벌린다면 어떻게 보이겠어?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기술을 빼가려는 속셈일 거예요. 제가 덧붙였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술을 습득해서 시장에서 우리를 몰아내려 할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들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다나카 부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하지만 부장님, 우리 개발 일정을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소니의 기술력을 믿어야지. 그날 오후 임원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삼성의 제안서를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테이블 주위로는 소니 반도체 사업부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안서인가? 전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서를 배포했습니다. 임원들은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흥미로워했고 어떤 이는 의구심을 보였어요. 기술적으로는 흥미로운 접근법이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왜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야. 마케팅 담당 이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호의적이었나? 분명히 우리 기술을 빼가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협력한다는 명목으로 기술을 공유하면 그들은 그걸 배워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거야. 영업 담당 이사도 동조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시장에서 밀어낼 거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어요. 모든 임원들이 삼성의 제안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야마모토 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소니의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둘째,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마지막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나 봅니다. 야마모토 군 말이 맞아. 전무가 말했어요. 우리는 소니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해. 다른 임원이 덧붙였어요. 지금은 동반자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경쟁자가 될 거야. 맞아.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서려 할 거야. 회의실은 삼성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불신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안은 거절하는 걸로 하자. 전무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야마모토 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해줘.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거절 편지를 작성했어요. 가능한 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소니는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우리는 손이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유키코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협력 제안을 했다고요? 응. 하지만 거절했어. 왜요? 우리가 굳이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유키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협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비즈니스는 훨씬 복잡해. 저는 유키코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다고. 몇 주 후 삼성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예상보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언젠가 다시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를 내거나 재고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삼성의 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협력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거절에 실망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더 큰 동기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는 대신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손을 거절한 순간 그들은 우리를 뛰어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후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올 것이었어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였어요. 우리는 미세 공정 문제를 결국 독자적으로 해결했고 새로운 메모리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원래 계획보다 8개월 늦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어요. 봐, 우리가 해냈잖아. 다나카 부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삼성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의 협력 제안이 거절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요. 마치 우리의 거절이 그들에게 더 큰 자극이 된 것 같았어요. 팀장님, 삼성이 또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어요. 아키라가 저에게 보고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저전력 고속 메모리예요. 성능이 우리 제품보다 20% 좋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새 제품을 내놓으면 삼성은 더 좋은 제품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하는 거지? 투자 규모가 우리의 거의 3배예요. 인력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아키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삼성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체적인 기술력에서는 앞서고 있어. 제가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브랜드 파워도 있고 고객들의 신뢰도 있고. 하지만 시장 상황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2003년경부터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규모였지만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팀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회계팀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 매출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었어요. 반면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영업팀에 문의했어요. 고객들이 왜 삼성 제품을 선택하는지 알아봐. 며칠 후 나온 결과는 놀라웠어요. 고객들은 품질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영업팀장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공급량도 우리보다 안정적이고요. 품질은 어때? 초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앞섰는데 요즘에는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나을 정도예요. 이 보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삼성의 품질이 그렇게 좋아진 거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봐. 저는 분석팀에 지시했어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 수준이 우리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70% 수준이었는데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특히 최신 제품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분석팀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삼성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삼성의 성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따라잡은 건가? 아니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 하지만 시장의 신호는 분명했어요. 고객들은 점점 더 삼성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겠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니의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4년 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1GB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는 뉴스였어요. 1GB? 정말? 저는 뉴스를 보면서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였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다나카 부장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며칠 후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삼성이 정말로 우리보다 먼저 1GB 낸드 플래시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성장이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니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였고 일본은 기술 강국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를 완전히 앞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삼성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05년 드디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올라선 것이었어요. 시장 점유율에서 완전히 우리를 앞선 거였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 다나카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장조사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어섰고 소니는 18%로 떨어졌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트렌드를 보면 그들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고 우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압도적인 1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지?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투자 규모가 달랐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삼성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 규모가 우리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도 공격적으로 했고요.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어요. 우리도 투자를 늘려야 하는 거 아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사업 부문도 있어서 반도체에만 올인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거의 모든 리소스를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와 삼성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의지의 차이였어요.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삼성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다나카 부장이 말했어요. 삼성을 따라잡을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와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 삼성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팟에 삼성 메모리가?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팟은 소니의 워크맨을 위협하는 제품이었는데 그 핵심 부품을 삼성이 공급한다니. 우리는 왜 애플에 공급하지 못했지? 용량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부족했어요. 영업팀의 대답이었어요. 삼성이 더 큰 용량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소니의 상징이었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시장에서 이제는 삼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2007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메모리는 모두 삼성의 제품이었습니다. 아이폰 발표회 다음 날 소니 본사의 회의실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아이폰을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의 칩을 분석했습니다. 이 성능이면 기술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삼성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우리가 개발 중이던 어떤 제품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용량, 속도, 전력 효율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개발하려고 했던 기술을 삼성은 이미 상용화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이 낸드 플래시, 혹시 우리가 거절했던 그들의 기술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나카 부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2002년에 우리가 거절했던 그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협력했다면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아이폰의 성공은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혁명의 핵심에는 삼성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삼성의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어. 반면 소니는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반도체는 여전히 PC나 게임기 중심이었고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제품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모바일용 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해. 다나카 부장이 말했지만 이미 삼성이 너무 앞서 나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바일 시장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에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엘피다가 그렇게 될 줄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엘피다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한국 기업들에게 밀려서 무너지다니.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엘피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장 점유율은 계속.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삼성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잠시 희망을 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삼성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삼성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동안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삼성이 미쳤나? 다나카 부장이 놀라워했어요.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늘리다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분석팀장이 말했어요.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는 동안 그들만 투자를 늘려서 시장 회복기에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2009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줄였다가 회복기에 뒤처지게 되었어요. 이제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었고 우리는 1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술력이 있어. 다나카 부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2010년 그 기술력마저 의심스러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20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양산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20나노미터를 벌써?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30나노미터 공정도 안정화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두세 대나 앞설 수 있지?
투자 규모가 다르니까요. 기술팀장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을 그들은 한 분기에 투자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시간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자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도 투자를 늘릴 수는 없나? 어려워요. 다른 사업 부문 실적도 좋지 않아서. 실제로 소니 전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여전히 성공적이었지만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기기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스마트폰 사업까지 성공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그 수익을 다시 반도체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어. 2011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최대 반도체 업체였던 엘피다가 파산 신청을 한 것이었어요. 엘피다가 결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엘피다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피다는 디램에만 집중했다가 실패했어. 다나카 부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으면 다른 제품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그해부터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엑스페리아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 밀려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삼성 부품을 써야 하는 상황이야. 모바일 사업부에서 온 보고였어요.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부품으로는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소니의 스마트폰이 성공하려면 경쟁사인 삼성의 부품을 써야 한다니. 다른 대안은 없나?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도 있지만 삼성만큼 성능이 좋거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삼성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12년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난 것 같아.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실제로 그때부터 소니 내부에서도 반도체 사업 축소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 다나카 부장이 말했어요. 그는 이제 상무로 승진해 있었지만 여전히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삼성은 이미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갈 틈새 시장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직을 고려했어요. 49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었지만 소니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기로 했어요.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쉽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졌어요.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2002년 우리가 내린 오만한 결정이었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2013년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소되는 반도체 사업부를 관리하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였어요. 야마모토 부장님,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 참담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적자폭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영진에서도 반도체 사업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니의 주력 제품인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삼성에서 공급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 삼성 메모리가?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소니의 가장 성공적인 제품에 경쟁사 부품이 들어간다니. 우리 제품으로는 성능 요구사항을 맞출 수 없어요. 게임 사업부에서 온 설명이었어요.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를 써야만 차세대 게임기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소니의 성공을 위해서 삼성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2014년 삼성의 영업팀이 소니 본사를 방문했어요. 저는 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야마모토 부장님, 안녕하세요. 삼성의 영업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이었어요. 소니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우리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삼성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능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어요. 가격 조건을 좀 더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최선의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삼성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가격 협상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니. 그럼 이 조건으로 진행하죠. 결국 저는 그들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깊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삼성 팀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야마모토 부장님, 혹시 2002년을 기억하시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협력 제안을 드렸었죠. 그때 일을. 저는 당시 신입사원이었는데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소니와 협력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기술력을 존경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존경심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의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2015년 소니는 PC 사업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모바일 사업도. 2017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을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도시바마저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소니도 결국 반도체 사업 대부분을 정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미지 센서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하거나 축소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하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반도체 사업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고려해봐야겠어.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였고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문직으로 전환하여 회사에 남기로 했어요. 고문이라는 직책은 사실상 명예직이었어요.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역할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떠오르는 것은 2002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삼성의 협력 제안을 거절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저는 이미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고문직으로 일하면서도 여전히 업계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것은 삼성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삼성은 이제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와 함께 세계 2강 체제를 구축했어요. 이제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일본 기업은 없을 것 같아. 후배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기술력도 그렇고 투자 규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커졌어.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미지 센서가 있잖아요. 한 후배가 말했어요. 실제로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삼성이 마음먹고 덤비면 우리도 위험할 거야. 실제로 삼성은 이미 이미지 센서 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장 속도를 보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삼성은 오히려 더욱 성장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었어요. 반면 소니는 다른 사업 부문에서 타격을 받았어요.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영화 사업이 어려워졌고 이벤트 취소로 음향 장비 사업도 침체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이 삼성에게는 기회가 되었네. 저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려워지는데 그들은 더 성장하고 있어. 2021년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어요. 자동차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어요. 그들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이 되었어. 업계 분석가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많은 기업들이 삼성의 반도체 공급을 요청하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마침 삼성의 최신 실적 발표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었어요. 전년 대비 40% 증가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같은 기사에는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침체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소니 반도체 사업 추가 축소 검토. 제목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친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기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오늘 삼성에서 협력 제안이 왔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다. 우리가 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소니의 자존심을 걸고 거절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하지만 그 확신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옆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정해진 것을 따라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결정적 차이다.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뻔히 보였어요. 삼성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계속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삼성과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현실은 냉혹했고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저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쿄 베이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삼성의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삼성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저는 옥상을 내려왔어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경제 뉴스를 봤어요. 마침 한국 경제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부상. 리포터가 서울의 첨단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 비전,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꼽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삼성의 경우 20년 전부터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현재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분석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소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삼성의 성공 요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삼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투자 현황, 조직 구조, 경영 전략, 기업 문화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상무님, 무슨 자료를 찾고 계세요? 부하 직원이 궁금해했어요. 삼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있나요? 아니야. 개인적인 관심이야. 사실 저도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삼성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정부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전략과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의지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며칠에 걸쳐 삼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1990년대부터 이미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네. 저는 감탄했어요. 반면 우리는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기업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반면 우리는 안전한 길만 추구하며 혁신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마인드의 차이였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기로 했어요. 야마모토 상무, 삼성 분석 보고서라고? 전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정리해봤습니다. 흥미롭네. 어떤 내용인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삼성의 성공 요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장기 비전. 둘째, 과감한 투자. 셋째, 글로벌 인재 확보. 넷째, 빠른 의사결정.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임원들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특히 장기 비전과 도전 정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변화를 회피하고 안전한 길만 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삼성처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한 임원이 물었어요. 모방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특히 2002년 협력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의 오만함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선택적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다른 부분은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거죠. 삼성과 협력하자는 얘기야? 전무가 놀라워했어요. 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접근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요. 몇 주간의 검토 끝에 경영진은 저희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완전한 방향 전환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상무가 새로운 전략팀을 이끌어주게. 전무가 말했어요. 삼성을 포함한 경쟁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선택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자. 저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희망도 느꼈어요. 늦었지만 변화를 시도해볼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상무님, 또 뵙게 되네요. 익숙한 삼성 임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용건으로 오셨나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이 흥미로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상호 기술 교류라든지 특정 시장에서의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2002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오만했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고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가 말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주도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만의 강점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놀랍게도 삼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제한적이지만 일부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협력이 성사된 거야?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아직 시작 단계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확실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1년 후 소규모나마 삼성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완전한 역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상태였습니다. 야마모토 상무 정말 대단하네요. 후배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20년 만에 다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다니.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2024년 겨울 저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맞이했어요. 45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식에서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줬지만 저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제가 이뤄낸 것보다 놓친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모토 상무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한 후배가 말했어요.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의 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중요한 건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니까. 퇴직 후 저는 고문 자격으로 가끔 회사에 나가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주로 삼성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삼성 사람들과 일해보니까 어떤가요? 후배가 물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해. 그리고 배울 점이 많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면서 상생하는 거야. 몇 달 후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일본 부품 회사와 한국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것이었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정말 고마워요. 일본 회사 사장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뿌듯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2025년 저는 삼성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너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제가 도운 협력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야마모토 상무님 정말 반갑습니다. 몇 년 전 만났던 삼성 임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전무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도와주신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이 정말 성공적이에요. 다행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보람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시대가 왔네요. 그가 말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컨퍼런스장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때 우리가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 기업들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삼성의 회장이 직접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회장의 말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들은 정말로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나서 저는 홀로 한강을 걸었어요.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강변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저는 지난 25년을 돌아봤어요. 오만함에서 시작해서 굴욕을 거쳐 마침내 협력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비록 늦었지만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삼성과의 협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고 배타적이던 사고를 열린 마음으로 바꿨다.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볼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그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찾은 것에 감사한다. 남은 인생은 두 나라의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바치고 싶다. 한국과 일본, 삼성과 소니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과 대립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야마모토 히로시의 길고 긴 여정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만함에서 겸손으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진정한 성장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었습니다.